촬영이 너무 잘 끝났어요. 그랬나요? 2화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일단 촬영 아니 힘들진 않아요. 오케이. 네, 가봅시다. 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야, 이것도 그냥 단순히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방 물건 단독 낙찰 vs 서울의 물건인데 추정 경쟁자가 5명. 지방 물건의 단독 낙찰 지방 물건 단독 낙찰 대 서울 추정이 뭔 말이지? 아마 5명 정도가 입찰할 것 같아요. 아, 서울에서 한 경쟁자 5명 네, 정도 그 된다? 정도. 야, 이거는 진짜 일단 심리를 분석해 보면 이 단독 낙찰 받은 분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공포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경매에서 단독 낙찰이잖아. 야, 이거 됐다. 이거 못 본 게 있나? 권리 분석 잘못했나? 왜 나만 들어오지? 심지어 지방이다. 그래 버리면 이제는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5명 정도 들어오면 안심은 해. 내가 뭐 놓친 건 없나 보다. 근데 이제 5명이니까 입찰가가 좀 더 올라가지. 여기는 단독 낙찰이니까 낮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은 당연히 이게 좋다 생각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잡히니까. 근데 고수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거죠. 경매에서 고수들은 단독 낙찰일 거 알고 들어가요. 그래야만 좋아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경매라는 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에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질이긴 하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정가라는 게 있어요. 감정가. 경매에서 그냥 들어오지 말고 이 정도 가격 정도 한다고 해요 라고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경매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감정가보다는 낮게 받아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감정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보다 싸게 사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야. 감정가가 시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왜냐면 감정가는 항상 그 해당 물건의 1년 전에 감정을 한 거예요. 그럼 1년간에도 시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집값이 1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신건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을 때 보면 이미 그 가격보다 시세가 높을 때가 많아. 그러면 고수들은 애초에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그냥 혼자 가져가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단독 낙찰로 받아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지방이냐 서울이냐를 떠나서 단독 낙찰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물건 자체가. 지방에서도 꽤 괜찮은 물건인데 단독 낙찰을 알고 들어갔다면 이건 고수. 서울은 기본이 5명이에요. 서울에서 인기 많으면 빌라를 하더라도 한 30명, 40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경쟁자가 많으면 다 좋은 물건인가요? 경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을 낙찰받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을 받는 게 본질이거든요. 누가 봐도 좋은 거는 경쟁이 세죠. 그러면 경쟁이 세면 서로 경쟁을 하니까 입찰가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가. 그러면 시세에 근접해서 받게 돼. 그럼 경매의 본질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은 그냥 안 하는 게 맞다. 차라리 단독 낙찰 받는 것들이 너무 편해. 입찰가도 단독 낙찰 받을 게 있으면 입찰가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이 없는 걸 아니까 그냥 입찰가도 경쟁이 없으니까 최저가를 쓰면 돼. 그러면 낙찰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단독 낙찰 받은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아니면 된다. 근데 단독 낙찰은 고수들은 이제 뭐 확신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누가 보러 왔고 누가 입찰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100% 나 혼자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신건에 들어갔을 때 확률이 높다는 거고 물론 한두 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경매라는 거는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거의 높은 확률로 신건 때는 잘 안 들어온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좀 재개발하는 물건들이 나와요. 빌라도. 그러면 걔는 신건인데도 훨씬 더 높게 많이 들어오기도 해. 그러면 혹시 딱쌤은 임장 나갔을 때 막 경쟁자들 마주치고 막 엄청 많죠. 어때요? 이게 지금 그 임장 처음에 나가면 굉장히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 임장 가면 나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조사를 하러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심장이 막 바운스 해. 진짜. 가잖아? 그러면 괜히 저 사람도 내 경쟁자 같고 막 움직이는 사람도 내 경쟁자 같고 괜히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의식? 또 그 다음에 괜히 지나가면 사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쫄아가지고 갑자기 주차장에 이렇게 숨어있고 지나가면 나 진짜 이런다니까? 경매인 거를 조사하러 온 사람들의 외관에서의 티나는 게 있어요. 포인트가 뭘까요? 옥션지를 프린트해온 그렇지. 첫 번째 막 종이를 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100% 경매인이다. 또 심하게 눈치를 보나요? 가방이나 배낭 메고 와요. 자, 우리가 일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다니는 거니까 가방이나 배낭 메고 이렇게 집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는 100% 이 종이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카페 가가지고 노트북에 정리도 하고 싶어 여러 개 짐들이 있는 거야. 임장 오니까 임장 티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이 걸리는 거야.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니까 오히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야 돼, 임장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는 상관없는데 부동산에 또 가야 돼, 임장은. 부동산에 들어가야 돼. 근데 부동산 들어갈 때 이제 요런 종이를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낭을 좀 메고 간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손님을 수천 명을 보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그 왜 중요하냐면 경매인 거를 부동산에 가면 얘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뭘까요? 부동산에 가서 자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경매 때문에 왔는데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잠재적인 고객이 잠재적인 고객이니까 여기는 안 밝히는 게 낫잖아요. 왜? 지금 당장 내 물건을 사줄 것도 아닌데 그냥 조사만 하고 그냥 나가리 치는 거잖아. 이 입사한 지 몇 개월 됐지? 6개월 됐죠. 좀 짬이 찼다 이거는. 찼어요. 짬이 찼다 이거. 옆에서 뭘 들은 게 많아. 이게 맞지. 정말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뭘 몰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 선임을 가만히 니네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야. 자 무슨 말이냐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경매인들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많은 정보 아는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정보만 빼갈 사람이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잠재적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높아. 경매이기 때문에. 그죠. 떨어질 확률이 그렇지. 높으니까. 그러면 낙찰받고 가면 이제 그때는 너무 환영인데 낙찰받기 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나한테 정보만 빼가고 한두 번이야 말해줄 수 있지만 계속 물어보러 온다? 어쩔 때는 부동산에다가 경매 사절 이렇게 붙여놔요. 진짜 그렇게. 그러면 쫄아서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간다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부동산 들어갈 때 배낭 메고 들어간다 뜨르르 하는 그 종소리 듣고 경매다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임장 갈 때는 그냥 털레 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내가 경매 때문에 왔다는 거를 말 안 하면 어떻게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실수요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죠. 그냥 일반 매수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정답이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실수요자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제가 말하는 방법이 무조건 100%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요자인 것처럼 말을 하느냐가 진정한 경매의 스킬이자 고수의 방법들인 거고, 저도 처음에 경매인 걸 밝혀서 많이 거절도 당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경매인들도 사실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준 분들이 또 만나요. 경매 조사할 때 당시에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분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그분한테 내놓으려고 해. 그럼 그분한테는 결국 좋은 거거든. 내가 경매를 조사하러 임장 가고 부동산 갔을 때 나를 막 거부하거나 이런 분들은 결론적으로 나랑 연이 안 될 뿐이야. 근데 거기에 마음 닮을 필요도 없고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정보도 많이 주고 열심히 해준 분이면 그러면 열심히 해줬으니까 내가 받고도 그분한테 잘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생하는 개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그분 입장에서도 오히려 고마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물건도 맡겨드리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됐다. 상가인가요 이제? 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직장 이민이 많은 오피스 상권의 1층 상가, 학원가 중심의 1층 상가. 와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일자리들이 많은 곳이고 여기는 주거지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 둘 다 좋다? 둘 다 좋은데 상권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는 어떤 상권이냐면 아마 평일 낮 상권일 거예요. 출근해서 평일에 출근하니까. 근데 여기는 평일도 있지만 주말도 해. 왜냐면 내가 주말에 여기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주말엔 출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주말에도 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1층 상가에 들어오는 업종이 중요한 거야. 1층에는 학원이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층은 학원이 없어. 대부분 뭐냐면 메가커피, 분식점, 뭐 샌드위치, 햄버거, 편의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학원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원에 있는 2, 3층, 3, 4층 학원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1층에 와서 뭘 쓸까 하는 업종이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에는 무슨 상권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1층 상가는? 커피집도 괜찮아요. 또 약국도 괜찮아. 편의점? 거의 대부분 식당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올까요? 학원가니까 아이들이 많잖아. 뭐 아이스크림 무인 할인점,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문방구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약간 업종이 다르지 성격이 다르지 둘 다 좋고 나쁨은 없다. 그냥 비슷하지만 업종이 들어오는 게 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조건을 더해서 5평짜리예요. 메가커피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면 얘가 더 낫죠. 여기는 학원가는 애들이 메가커피에서 커피를 그렇게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먹나요 요새? 뭐
먹는데 커피 직장인이 너무 압도적으로 너무 많아요. 많아. 우리 여기 지금 가보면 줄 서서 먹잖아. 출근하면서 사, 점심 때 사, 퇴근하면서 오후에도 한 잔 때려. 근데 여기는 애들이 언제 먹냐면 학교 가잖아, 낮에는. 네. 그러면 학원 끝나고 내려왔을 때 애들이 커피는 안 먹으니까 달달한 거? 이런 것들을 각 먹고 가. 근데 평일 낮에는 누가 오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서 도란도란 한두 잔 정도 사는 거지. 압도적으로 커피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야 된다. 지금 여기는 최근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커피 못 들고 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는 집에서 사가지고 버스로 타고 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걸 못 사, 집에서는. 그래서 직장 근처에 도착해서 출근하기 전에 들려서 뽑고 와. 왜냐면 대중교통에서는 못 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커피는 얘가 난다. 이런 뭐가 거- 들어오는 걸 따라서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우리가 경매적으로 볼 때도 어떤 상권인가 그리고 1층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좋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일상생활에 다 녹아 있는 거야. 그러네요. 어. 그러면 만약에 딱쌤이 학원가 중심의 1층 상가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시고 싶으세요? 물론 너무 경쟁 업종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고 한번 주변 상권 분석을 좀 해보고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학원가다. 그러면 사실 거의 식당. 근데 식당 중에서도 아이들이 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간편하게 먹고 하기 좋은 것들의 식당도 괜찮을 것 같고 분식점. 뭐 분식점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 트렌드를 좀 읽어야 돼. 애들 트렌드. 학생들 트렌드. 상가라는 건 계속 약간 바뀌는 거고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상가를 하려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 애들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요새 트렌드가 뭘까를 연구를 좀 해야 될걸요. 아, 그런 것까지 봐야 돼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트렌드를 안 따지지. 여기는 어른들이 무슨 트렌드를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특히나 직장인들이면 왜냐면 여기가 핫한 홍대나 성수나 이런 데면 트렌드를 또 봐야 돼.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일만 하기 때문에 루틴대로 돌아가잖아요. 밥 먹고 커피 한 잔하고 뭐 없어. 끝이야. 그러니까 트렌드를 안 따지는 거. 근데 여기는 약간 아이들 트렌드를 좀 따라가주면서 가죠. 왜냐면 요새는 문방구도 거의 없어지고 무인으로 바뀌고 인형 뽑기 이런 것도 다 무인으로 바뀌고 거의 대부분 이런 게 트렌드를 좀 봐주면서 들어가야 돼. 1층 상가의 경우에는 거의 뭐 저가 커피나 편의점이나 좀 작은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상가들이. 그러면 1층 상가에 평수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괜찮죠. 왜냐면 1층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 막 20평, 30평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와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뭐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것처럼 작은 10평짜리는 프랜차이즈가 절대 안 들어와. 메가커피는 들어와. 근데 최소 20평에서 30평 정도는 돼야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평수에 따른 업종도 다르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요새는 로드 상권에 그냥 지나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앉게끔 카페로 바뀌는 것도 많아가지고 공간 구성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에서 그 허가를 안 내줘요, 가맹점을. 그래서 기본 평수는 그런 데는 20, 30평짜리 되면 프랜차이즈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동물병원, 자그마한 동물병원 이런 것들 들어올 수 있고 좀 다르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을 때랑 개인 상점이 들어왔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왜냐면 결국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상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엑시트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상가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업종까지 보거든요. 그럼 이 상가를 살려는 사람이 개인 가게가 들어온 거와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온 것 중에 뭘 선호할까? 당연하지. 왜냐면 그 상가 사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원해서 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종을 또 선택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상가 경매를 하잖아요. 맞추는 업종을 뭘로 맞추느냐도 수익률에서 많이 차이 난다. 상가 진짜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매력이 있어요. 재미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가 주택 부분 경매나 보면은 주택수 규제, 대출 규제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예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뭐 대출도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소액으로 할 수 있기 너무 좋은 괜찮은 상가. 초보자 주거용 경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상가부터 해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경매 스킬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상권 분석이 개념이고 주거용을 하는 이유는 경매 스킬도 내가 알면서 한 바퀴를 돌려보기 위한 연습 단계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한번 해봐야 이제 그 경매적인 권리 분석은 당연히 기본 깔고 가는 거니까 그걸 한 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가야 돼요. 경매 정석으로 주거하시고 그렇죠. 이제 상가 좀 하시고 그렇죠. 구매하시고 뭐 이렇게 가면 네,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좀 필요해요. 바운스. 오피스텔 30평짜리랑 vs 토지 100평짜리. 자, 오피스텔 30평 대 토지 100평. 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오피스텔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원룸 생각할 거예요. 오피스텔 원룸. 근데 30평이면 사실 오피스텔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나 아파텔이라고 불러요. 아파트처럼 생긴 맞아. 오피스텔이라서 아파텔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오피스텔 30평은 아파텔이라고 봐야 되고 장단점이 뚜렷해요. 오피스텔의 특징이 주거용이기도 하지만 상업용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성격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샀을 때 내가 실거주용으로 산다면 괜찮은 게 뭐냐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오피스텔에 내가 전입신고를 안 하면 돼. 전입신고를 안 한다는 거는 집주인이니까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거든요. 전입신고는 왜 하냐면 임차인들이 대항력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 하는 신고지, 집주인은 애초에 대항력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아도 돼. 그러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상가용이냐를 나누는 핵심은 전입신고 유무거든요. 그러면 내가 꼭 살아야 돼. 실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에서 살아. 근데 대신 나는 전입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주택수가 있다 없다? 무주택인 거야 아직도. 무주택이잖아. 여기 사는데 무주택이야. 아파트처럼 사는데. 그러면 내가 주택수가 아직도 여유가 있네. 그걸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비교적 자유롭게. 그렇죠. 이제 주택수에서 규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한다는 거는 비추죠. 왜냐면 이거는 취득할 때는 무조건 상가용인 취득세로 좀 세요. 4.6%. 주거용은 1.1%인데 얘는 취득세 무조건 4.6%를 받아요. 상가로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애매한 성격인데 실거주용으로 주택수를 없애면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조건. 근데 이제 토지 부분은 이게 어떤 그냥 생 토지라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오를 땅이었을 때죠. 오를 토지. 누가 봐도 사고 싶은 토지. 이런 거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무조건 이거죠. 그러면 토지가 올랐을 때 폭이 커요? 오피스텔이 커요? 뭐가 그럴 것 같아요? 둘 다 오르는 좋은 거를 골랐다 했을 때? 토지가 크지 않을까요? 왜? 모든 건물은 땅에서 지어지니까. 야, 6개월 다니면 맛이 있네.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저도 토지가 따라하지 말고. 토지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크고 오피스텔은 결국 이런 아파트로 비교해보면 이제 아파트 대 토지하면 아파트는 항상 땅이 아파트가 있지 땅이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부동산은 본질은 토지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 vs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초보자들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알레르기 반응이 와가지고 누를 생각 자체를 안 해.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뜻은 뭐냐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책임지면 된다라는 거지 책임져야 한다라기보다는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어투가 약간 다른데 다르네요. 책임져야 돼와 책임질 수 있다지. 가능성과 그냥 책임지긴 가격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내가 생각보다 문제 안 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되면 낙찰자가 추가로 주든 안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권리 분석 스킬적으로 우리가 연구만 해보면 오히려 경쟁력 없이 좋은 걸 가져올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는 유치권이란 개념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매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별개의 부분에서 영향이 오는 파트예요. 그 어떤 건물이나 집에다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 그래서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명도에서 문제가 돼. 그 집을 사용 수익화가 안 돼. 유치권이란 걸 주장하는 사람과 협상을 하거나 소송전으로 가서 내가 이겨야 돼.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다. 근데 여기는 약간 권리 분석적인 스킬만 좀만 공부해도 가능 영역이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 거의 대부분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야. 근데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하려면 소송을 가야 돼. 근데 그 소송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죠. 1년, 2년, 3년 갈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긴다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 초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있는 것도 경험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다면 뭐 둘 다 해봐도 되겠지만 생각보다 여기는 많이 어렵다. 웬만해서는 유치권 신고된 물건은 잘 안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초보분들이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너무 마음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소송 스트레스가 다르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돼요. 그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돈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돈을 내가 줄 수 있으면 소송을 안 가도 되지. 근데 그 돈이 진짜 공사를 한 게 맞는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금액이 부풀려지게 된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00만 원짜리 시공해놨는데 1억 달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하는데 스스로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소송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유치권도 말이 좀 통하고 별로 금액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보다 더 싸게 사서 그걸 줘버리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 때도 있고 협상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협상 방법. 근데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까지 있다? 쉽지 않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럼 GTX 아까 들어오는 그 빌라 있잖아요. 재건축 추진되는 아파트 대 교통호재가 예정된 빌라. 개발 호재보다 교통 호재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수요가 많아지면 무슨 바람이 개발 바람이 불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걔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에요. 네. 그러면은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죠. 왜냐면 그 물건 말고 사실 좋은 거 많아. 사람들은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좋은 물건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 말고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나와.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사실 더 많이 나온다? 항상 좋은 물건은 나와.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게 마냥 제일 좋은 물건인 것 마냥 집착을 하고 너무 여기에만 얽매일 필요도 없고 내가 폐차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폐차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떨어지면 이걸 발판 삼아서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경매를 꾸준히 오랫동안 즐겁게 해요.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예요. 경매를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어. 경매로 돈 번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죠. 경매를 여러 번 오랫동안 꾸준히 한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 근데 한 번만 한 거면 그냥 막 들어가도 돼. 근데 내가 오랫동안 하려면 폐차를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모든 물건을 다 일일비하면서 가버리면 오래 못 하겠죠. 그럼 결국 돈을 역설적으로 많이 못 벌어. 철학적이기도 해. 경매가 정말 생 초보 시작할 때는 뭐든지 다 돈 될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낙찰하면 이거 돈 다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살짝 시작하고 나서 폐찰도 여러 번 하면 야 이게 되긴 돼 이런 식으로 되다가 한 번 물꼬가 트일 때가 있어요. 한 번 물꼬가 탁 트여서 낙찰도 받고 한 사이클이 돌려지잖아. 그 한 번만 딱 트이면 그 다음에는 해봤던 거의 반복이잖아.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술술술 가요. 근데 이 한 번까지가 초보 단계에서 넘어야 될 하나의 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벽을 순탄하게 잘 넘어가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혼자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뭐 도와주고 하는 건데 그 한 단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랑 비슷해. 그렇죠.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예를 들어 타야 돼. 처음에는 중심 잡는 걸 연습해야 되지만 이게 한 번 트잖아요. 20년을 안 타고 그냥 타도 타죠. 한 번에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그냥 가는 거라고. 이런 개념을 보면 돼요.